오늘은 밀고 당기는 공격과 방어 이야기,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국회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분담을 해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동우 변호사는 헌법 위반 부분 주력하면서 또 법률 위반 부분에 전적으로 거기에 위반 사항이 없다 하고 반박 변론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우 변호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 근무도 하셨고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이제 국회 인준을 못 받아서 소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지는 못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에 이제 헌법이 밝다 보니까 분위기를 지금 바꾸면서 정말 제대로 효과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에 대해서 워낙 밝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평우 변호사, 이분은 탄핵 소추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낱낱이 찝어서 반론하고 변론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관들도 그 공격 대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느냐 하면 어떤 심판 재판이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사유가 분명해도 이건 기각이 되는 거예요. 이 절차상 하자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탄핵 사유가 아니다 하면 그건 또 기각이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위법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기각이죠. 그런데 이제 인용 그러잖아요. 탄핵을 확정해버린 게 인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관들이 인용을 하려고 한다 해보세요. 마음에 정해놓고 심중적으로. 인용을 할래도 법률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이유가 있어야 인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전부 명예가 있고 그 기록이 수십 년, 100년 사후에도 다 이어지고 남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딱 내세울 만한 게 있을 때 인용이 되지. 그게 전무해버리면은 인용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은 그렇게 중요하죠. 효과적인 설득력 있는 그 변론이 중요한 거죠. 정말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그 변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떼쓰는 게 돼버리죠. 그냥 자기 주장이고 이렇게 되는데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측에서는 어떤 또 답변을 하고 어떻게 반박을 할지 이제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심판은 조금 더 하면서 서로 명백하게 주고받으면 국민들도 다 납득하게 될 거예요. 잘못이 있구나 없구나 다 드러나죠. 이 과정을 전부 지켜보면은. 그런데 이걸 시한을 정해놓고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날짜 정해놓고 끝내려 하니까 이제 한참 막 드러나고 본격적으로 뭔가 공방이 벌어질 판에 그냥 그만하고 딱 끝내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법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평결은 김평우 변호사 변론 볼 때 평결은 9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9명 충원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동안 심리는 계속 해가면서 심리는 7명 이상이면 한다니까 그냥 해가면서 이제 6명이면 심리도 못하죠. 7명 이상이면 심리를 하니까 심리는 해가면서 평결은 9명이 있어야 된다면 충원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법대로 하면은 뒤에 탈이 없죠. 법대로 안 하면 뒤에 불보고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서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지요. 다시 말씀드리고 언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님들은 절대 민의라든가 혹은 국정공백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날짜를 정하고 시한을 정하지 말고 그야말로 헌법에 의한 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헌법과 법에 의해서 판결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평생의 명예를 거는 마음, 양심적인 그 마음으로 판정할 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판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재판관 숫자가 줄면 법대로 충원하면 되지요. 이정미 재판관은 입법부에서 충원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미 퇴임한 박한철 소장 후임은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명하고 국회에서는 인준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평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법대로. 예, 그렇고요. 만약 그래도 민의를 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토요일 날, 25일이나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나가도 좋고, 촛불 집회 장소 가보고 태극기 집회 장소 가서 직접 눈으로 비교하라, 확인하라 이거죠. 어떤 게 민인가? 정말 어디가 거대한 인파가 나오고 있는가? 또 그 인파 구성이 각계각층이 구성되어 있는가? 열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파악하라 이거죠. 그게 가장 확실한 거니까. 거의 2%, 3%짜리 되지도 않는 여론조사 그런 거 믿어도 안 되고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라. 촛불 집회는 어두운데 하니까 촛불 씌워보면 되고 일일이. CCTV 아니면 공중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촛불 숫자 세면 됩니다. 한 사람이 2개, 3개 들어도 뭐 그것까지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세보세요. 그럼 다 될 겁니다. 태극기 집회는 오후 4시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낮에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 난지 확실히 날 거예요. 언론에 나듯이 촛불보다 태극기 집회가 2배, 3배 많은지 아니면 10배, 20배 많은지 눈으로 확인하면 딱 드러날 거예요. 여기 태극기 집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25일 집회에는 세종로 그 동아면세점인데 그쪽에서부터 숭례문까지 채우고, 물론 서울광장 채우죠.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채우고,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채우고, 이렇게 이 저녁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꼭 서울시청 광장으로 못 오면은 그런 곳에서 지하철역에서 내려도 된다는 것이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행진을 하는데 25일에 행진을 하는가요? 저 안국 사거리, 거기가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렇게 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그러죠. 근데 이 엄청난 숫자가 그 먼 거리를 행진하게 되면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요. 그래서 안국 사거리 헌법재판소 쪽은 안 가고 옆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지금 탄기국의 계획대로 하면 3월 1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집회. 지금 계획이 보니까 세종로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채우고 남대문을 넘어가지고 서울역까지 채우겠다는 거죠. 태극기 물결로. 그리고 또 세종로 사거리에서 총각을 거쳐서 탁골을 거쳐 동대문까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10분의 1, 500만 태극기 물결로 채우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3월 1일 날 정말 어마어마하고 역사적인 그런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집회로, 또 동원을 뭐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하는 동원, 그런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발적 집회로서
사상 최고의 집회가 되지 않을까. 아니,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집회가 3월 1일 날 서울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에 한 번 볼 수 없는 집회. 역사적인 집회. 엄청난 태극기로 채우는 그 집회가 서울에서 3월 1일 날 있겠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리라. 내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판도가 바뀌리라. 이렇게. 여기에서 과연 무엇이 민인가 딱 결정 나버리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뭐 80%가 70%가 탄핵을 원하니 그런 건 다 헛소리고, 3월 1일 날 그 인파를 보고 다른 것이 민이다 하면 그 입은 봉해버려야 돼요. 그 눈도 봉해버려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절대적으로 폄하하고 막을 수도 없고 예고할 수도 없는 것을 바로 3월 1일 날 보지 않겠는가 내가 싶어요. 이제 헌법재판소도 민의를 알고 싶다면 그때 나와서 봐야 되겠죠. 아마 그때는 공중 촬영도 하고 해가지고 장대하고 광활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인원이 행진을 한다? 행진 같은 건 쉽지 않겠는데요. 워낙 많은 인원이 나와버리면 이거 행진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두 권역으로 나눠서 행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행진할 수 있을 거예요. 동대문 쪽 행진, 서울역 쪽 행진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연구 많이 해야 되겠네요. 워낙 인원이 많으면은.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곳이 탄기국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매해 거듭될 때마다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참가 인원이 자꾸 늘어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많은 방송 장비 등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행사비가 굉장히 폭증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가 봐요. 행사비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는 기부를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부하고 싶은 분은 박사모 카페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공식 기부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십시일반으로 기부하실 분은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그래요. 국회 법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독립기관이라도 국회의 국정감사는 못 면하는군요. 보니까. 아무튼 국회가 얼마나 강력하느냐 하면은 어떤 부분에 마음에 안 들면 법안 발의해버리면 돼요. 강력한 거예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도 여참 법안 발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법안 발의 딱딱 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은 법안마다 물론 법사위원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이해관계로 막 싸잡아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니까 저쪽에서 원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십 개, 100개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냥 그 안에 포함돼서 넘어갑니다. 그 일일이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잖아요. 뭐 큰 거라면 거부권 행사라도 하지만 그 막 섞여 들어가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 또 일일이 찝어가지고 이건 안 된다 된다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막 섞여 들어가니까 큰 거 같으면 언론에서 여론화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국민은 그냥 모르고 막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통령 권력 위에 국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여차하면 다수만 되면 그냥 탄핵 소추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순간에 대통령은 권한상실 딱 돼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너무 강하다 해가지고 그 권한을 약화시켜야 된다, 약화시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법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 권력이 이제 엄청나졌다 이거죠. 이제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시위 있잖아요. 시위하고 이 데모 시위가 저 청와대를 향한 시위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차하면 뭐 말로라도 막 쳐들어가니 뭐 끌어내니 그런 소리 하면서 막 그 역대로 시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차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고 별의별 시위가 다 있었죠. 그리고 일반 행정관서에도 시위 많잖아요. 시청이다 어디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질 않아요. 국회는. 물론 몇십 명 가서 막 시위하고 이런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대적으로 하는 시위는 국회 쪽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시위 잘하는 그런 집단도 국회에 가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막 국회를 수십 겹으로 포위를 하고 뭐 봉쇄를 하니 뭐 저지를 하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줌마들이 들어가니 뭘 누굴 끌어내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딴 데는 그런 거 많잖아요. 아줌마들이 막 쳐들어 난입을 했니 뭘 봉쇄를 했니 그런 것도 있고 또 노조들 여차하면 출근 저지 뭐 봉쇄 이런 거 시위 많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내 그렇게 한 기억을 한 게 없어요. 아니 국회는 놔두고라도 각 당 당사가 있잖아요. 당사에도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몇십 명이야 가서 항의하고 그런 건 늘 있죠.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더더구나 당을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당을 움직이는 건 그래도 당 대표, 원내대표 이런 이제 실권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항의를 했니, 뭐 탄원을 했니, 따져봤니 이런 거 잘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도 다 입법기관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한테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뭐 언론도 심각하게 그렇게 국회를 공격하고 그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헌법재판소도 어디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는다면 국회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 뭐 국회 뭐 한 거 별로 안 하죠? 그렇다고 뭐 당사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 뭐 대표한테 가서 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국회는 언론도 내가 볼 때는 국회 쪽에는 함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또 언론에 뭐 법안 발의 하나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와 같고요. 현실이 그런 것 같다 이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중요 직책이라 해도 좋고 어떤 일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항의하고 시위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집 앞에서 하는 게 겁나고 어떤 사람은 다니는 직장 앞에서 하는 게 겁나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 안에 와서 하는 게 겁나고 어떤 사람은 거래처 기관이나 회사 거기 가서 시위하는 게 겁나고 아니면 은행에 가서 시위하는 거 겁나죠. 거래처. 이제 각자 이해관계의 중요한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급소라는 거죠. 공격 급소.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눈앞에 직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페이스북에도 눈앞에 직접, 트위터도 직접, 어떤 사람이 굉장히 깊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눈앞이죠? 아니면 메일, 메시지 이런 거. 여러분은 어디로 통해서 오는 게 강하게 느껴집니까? 안팎으로. 그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자기 급소입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명예,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 딱 그 자기 장악하는 그 권력 아니면 역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 다르지요. 또 취미, 자기 하는 그 직업 이걸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협받으면 겁나죠. 그거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자존심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부분이 상처받으면 즉각 무너져 버려요. 흐트러져 버려요.
다른 거에서는 까딱도 안 하는데. 그런데 또 명예, 자존심 이런 거 별 신경 안 쓰는 사람, 거기 아무리 공격당해도 밥 잘 먹고 잠 잘 잡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공격과 방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악어 있죠? 큰 악어 힘 셉니다. 그런데 악어한테는 사자, 호랑이가 공격을 해도 쉽지 않아요. 악어를 공격하는 거. 그런데 사자가 악어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앞에서 공격해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격이 안 돼요. 악어 얼마나 입이 크고 강합니까? 효과적이 아니죠. 그럼 꼬리 쪽으로 간다? 그것도 잘 안 돼요. 꼬리 힘이 센 데다가 바로 돌아서 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자도 쩔쩔매요. 호랑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로 이 악어를 단번에 제압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냐? 브라질, 뭐 이런데 아마존강, 이런데 남미죠. 이쪽에 제규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사자, 호랑이보다 적어요. 힘도 약하고. 그런데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단번에 제압해버립니다. 악어를. 그것도 아예 악어를 사냥하러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그 밀림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주로 사냥하는 것이 뱀이라든가 악어가 쉽거든요. 하도 많으니까. 악어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앞에서 공격할까요? 뒤에서 할까요? 아니죠. 바로 살금살금 뒤에서 다가가지고 단번에 등 뒤에 올라서 뒷목을 물어버립니다. 거기 딱 물리면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강 가운데 모래톱 같은 데 쉬고 있어도 거기까지 가서 잡고 끌고 나와요. 아주 능수능란하지요. 그리고 뱀 있죠, 뱀. 아나콘다라든지 비단뱀 큰 거 7, 8m 이렇게 넘어가면은 호랑이 사자가 만만치 못 이깁니다. 어떤 거는 호랑이 사자가 져요. 7, 8m 넘어가 버리면은 호랑이 사자도 감기면 죽거든요. 물론 잘 감기지는 않아죠. 호랑이 같은 경우는 털이 매끄럽고 길고 하기 때문에 또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잘 감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기고 눌리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승부가 많이 납니다. 사자도 그렇고. 근데 사자, 호랑이가 또 그 뱀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몸통이나 목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몸통이나 목을. 일반 맹수들은 기본 습관적으로 목을 공격합니다. 거의 급소라고 익혔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DNA의 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공격하거나 몸통을 공격하는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뱀은 목이 물려도 그걸로 인해서 숨이 막히고 그러질 않아요. 피가 안 통해서 죽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또 몸통 물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을 물려도 바로 몸으로 감아버릴 수 있죠. 상대를. 또 몸통을 물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공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가 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 제규어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목이나 몸통을 공격을 안 해요. 그럼 뱀은 그 큰 뱀은 어디가 약점이냐? 바로 꼬리입니다. 원래 뱀은 꼬리가 약점이에요. 몸이 길다 보니까. 목이 약점이 아니고 악어는 뒷덜미가 약점이지만은 뱀은 꼬리가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물고 막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돌아서서 물라 하지 않겠습니까? 물고 감으려고. 계속 끌어당기니까 물 수도 없고 물지 못하니까 감지도 못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지치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냉혈 동물이 빨리 지칩니다. 뱀이나 악어는 빨리 지쳐버려요. 계속 끌다 보면 스스로 지쳐가지고 축 늘어져 버려요. 여기서 지는 거예요. 꼬리 물고 당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 그야말로
뱀, 악어 그 구대기에 살면서 조상 대대로 습득한 이제 기술이지요. 지혜고.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이치를 이어받지 못해서 어쩌다 공격하면 엉뚱한 데서 공격해가지고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공격과 방어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그리고 인간을 움직일 때는 뭘로 움직이겠습니까? 선과 악 명분으로 보통 움직인다 하지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움직이는 거는 깊은 내면은 이익권, 이해관계, 이익권으로 움직이거나 공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한테 굴복을 하거나 피하거나 하면서 움직이고, 이익권, 뭔가 내한테 이익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게 저기 있다, 이런 희망에 의해서 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력이 있는데 내 세력을 확보하고 싶고 내 주변을 튼튼히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권을 제공해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를 주든 자유를 주든 역할을 주든 명예를 주든 재물이 있게 하든 그것도 뭐 뇌물하고 다르죠. 공평하게 역할만큼 주는 거니까요. 그 사람에 걸맞는 거를 딱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이건 뇌물하고 성격 다릅니다. 물론 뇌물도 주고받는 건 사실이죠. 그것도. 이래서 뭐 움직이게 하잖아요. 상대를. 상대가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알고 보면. 아무튼 그 이권이 정말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이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권에 움직입니다. 사람은. 특히 남자가 쉽게 움직여요. 그 부분에서. 어떤 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때. 어이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공포, 두려움. 뭔가 내가 엄청난 손해가 나겠구나. 내 약점이 공격받겠구나. 내 앞에 직장이 위태스럽구나. 생활이 위태스럽겠구나. 어떤 그 공포가 다가올 때 거기서 피하거나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게 기본이거든요. 의식주, 생존을 위한 그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저 깊은 바닥 특성에 있는 본능.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들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브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